네, 저희 2부 돌아왔습니다. 내 맘대로 올해의 책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쭉 골라온 책들을 보니까 다행인 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골라오셨어요. 물론 이제 두꺼운 책도 있고 두꺼운 책만 남았어. 얇은 책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골라오셔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올해를 마감하기 전에 뭐 내년에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골라온 책을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 골라봤습니다. 파랑파랑합니다. 박수. 파랑파랑. 네. 네. 천개의 파랑이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2035년을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최은하 작가님 2035년. 더 하면 저 쉰이네요. 모르겠어요. 쉰이 돼도 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별거 지금, 없어요. 지금 보여줘도 아까 쉬는 시간에 혈액순환이 안 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군요. 2035년이 되면 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요즘 뭐 인공지능,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와 같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빠르게 그리고 편리와 쓸모에 의해서 구분되는 세상에서 이 책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리고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소설은 주인공이 인간이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재와 콜리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서로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봇과 인간의 공존뿐만이 아니고 동물과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인간이 재미있는데 왜 말이 달리나요? 그럼 인간이 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마터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민주가 간신히 참았다.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어떤 말이 1등 하나 내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도 인간이 직접 달리는 경기가 있긴 있어. 말이 달리는 거와는 목적이 조금 다르지만 이 어떤 대목이냐면 이 소설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 경마장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경마장 가보셨어요? 가보긴 했습니다. 걸어보셨어요? 아니요, 걸어보진 않았어요. 경마장이 등장하는데요. 기수가 인간에서 로봇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인간은 말을 타고 달리면 이 말이 더 빠르게 달리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속도 이상으로 말을 달리지 못하게 해요. 네. 그런데 그 자리를 기수 역할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말을 정말로 극한의 상황까지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 관절과 이런 데 무리가 오고 공존이 아니죠. 그거는 말을 정말 혹사시켜서 결국 동물의 생명과 삶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대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수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책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콜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수로 만들어진 로봇이 말에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막 달리면 말이 결국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로봇이 선택한 게 스스로 낙마를 합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죠. 로봇이. 그리고 그 로봇을 연재라고 하는 인물이 눈여겨보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공존이 쭉 후반부에 이어지는 건데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때 굳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만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신선한 관점을 선사하는 그런 소설이 바로 천개의 파랑이었습니다.
예, 제가 천개 파랑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천개 파랑, 저는 요즘 책들 제목을 참 예쁘게 잘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목 해봤거든요. 짓는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로봇이? 로봇 잘하네. 파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파란 하늘 떠올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파랑이 인다라고 할 때 그 웨이브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제목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두 번째 추천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기자님 네. 야심차게 준비한 야심차다고요? 야심찬 것은 아니지만 네. 제가 아까 우리 샌델 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샌델 교수님 너무 익숙하죠, 한국인한테.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베스트셀러 2위이고요. 역시 샌델이 샌델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이 샌델 교수의 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되게 되게 독특한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로 하여금 나는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 가로 앞에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인데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셨죠, 근데? 다는 못 읽었어요. 오케이. 질문 한번 우리 던지겠습니다. 샌델인데 다는 못 읽었어요. 아, 우리 샌델. 만약에 네. 귀족정 사회가 있고 능력주의 사회가 있어요. 두 사회에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무조건 상류층에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전 능력주의. 그쵸. 바로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뭐 못 그렇죠. 받고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사회 어떤 동의인 사회인데 이렇게 능력주의를 고르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똑같이 상류층이어도 나는 아빠가 귀족이어서 귀족이 된 게 아니야. 난 내 능력으로 해냈어. 라는 그렇죠. 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 승리 이상의 그 무언가, 그 프라이드 이런 거를 따낸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가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뭐랄까 모멸감을 선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감정들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제 논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을 다 부를 축적했어. 내가 왜 기부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사회의 어떤 발전, 진보는 이제 약자들의 어떤 투쟁과 분투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지속돼 왔는데 패자가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아무도 투쟁하지 않는 거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런 약간 꽈배기 같은 질문을 통해서 능력대로 보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법 이런 거 없이 진짜 능력대로 완벽히 능력대로 분배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정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라고 그럼요. 보이는데 네. 그 올해 왜 전공의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왜 의사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죠. 전교 1등 의사에게 치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기억납니다. 않은 의사에게 치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기저에는 능력이 제일 좋은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지. 그러니까 그렇죠. 능력이 뛰어난 의사는 좋은 의사. 이게 딱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아픔에 공감해두고 내 맞아요.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의사가 더 좋은 의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담론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어서 되게 좋은 책이어서 갖고 왔고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이 샌델님의 인사이트를 빡 함축한 문장을 하나 꼽아왔습니다. 보면은 이겁니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는 너도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어. 가능해. 이동 가능해. 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평등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하면 돼.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동성에 있지 평등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양극화 사회에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항상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평등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네, 공정을. 네. 그 올해 출판계에서는 또 능력주의가 화두였는데 이 책 말고도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책과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능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책,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올해 1월에 출간이 돼서 그 당시에 정말 올해 책이 벌써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은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분이 로빈 월키머러라는 그 미국의 식물학자인데요. 북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원주민들 말로는 윙가슈크라고 하고요. 번역은 이제 향모로 되는데 어머니 대지님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신화에 등장하는 풀이었고요. 그 풀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줬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학책이면서도 사실은 위대한 지혜를 담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지혜를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세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공정이니 정의니 평등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삶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 거저주고 거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모는 절대 팔 수 없는 식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이게 왜냐하면 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그래서 이 풀은 항상, 이 식물은 항상 선물로만 줄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팔거나 누군가에게 살 수 없는 식물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물 경제. 우리가 무슨 이게 선물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요. 선물 주는 거, 기프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물 경제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가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 모든 것을 사고 파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토박이 지혜들.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를 풀 하나로 570페이지나 썼어요. 이야. 대단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물을 따으며라고 하는 책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토착민들의 지혜를 담고 있잖아요. 사실 최근 전 세계 출판계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생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 대상을 자연으로부터 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전 세계 출판계에서 심지어 버섯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도 있고요. 뭐 나무, 맞아요. 뭐 이끼, 동물들 정말 많은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인간 역시 정말 자연의 지구 생명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이 역시 또 그런 관점에서 네, 여기 의미 있는 것 그 같아요. 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선물 경제 주는 것. 선물 경제에서 선물은 공짜가 아니다. 선물의 본질은 관계들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선물 경제의 바탕에 놓인 화폐는 호혜성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서구적 사유에서는 사유지를 권리로 이해하지만 선물 경제에서는 재산의 책임이 결부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혜성을 바탕에 두고 우리의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책이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장동석 선생님께서 향모를 따으며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최 기자님 순서인데요. 네. 어떤 책을 올해의 네. 책으로 또 소개해 주실지. 제가 또 가져온 책은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이고요. 네. 많이
소개가 돼서 많이들 읽으셨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에어컨 튼 사무실 온도가 너무 춥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또 핸드폰 나한테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지? 왜 이렇게 크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할 때 남자 목소리로 하면 음성 인식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다 뭐냐라는 거는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들 때 여성이 기준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작가는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만든 것 자체가 그 보이지 않던 거를 보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워딩 자체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골라봤고요. 이 책은 누가 썼냐면요. 그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라는 이제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가 썼고요.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BBC가 선정한 그 10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시잖아요. 운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고에서도 여자가 똑같이 사고가 나도 여자가 다칠 확률이 더 높죠. 큽니다. 왜일까요? 남자가 설계했기 때문이죠. 남자가 설계했기 때문도 맞지만 그 임상실험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네. 그 임상실험할 때 177에 76kg 남자. 그렇죠. 그 근육 분포도 어깨 딱 있고 이 남자 인형을 대상으로 이제 설계를 맞아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어떻게 운전하나요? 한번 해보시죠. 여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빵 왔을 때 훨씬 더 목이나 이런 데 다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게 작게는 그냥 약간 소소한 불이 근데 크게는 이렇게 완전 정말 신체에 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그 왜 TV에서 보면 심장병에 걸린 남자 드라마 주인공 어디를 움켜잡나요? 가슴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심장병이 남자한테는 가슴 통증으로 오는데 여자한테는 그냥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실험들에서도 여성이 배제됐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 책에 보면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정말 방대한 그러니까 사례를 엄청나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건데 보면은 다 읽고 드는 생각은 왜 우리가 되게 제도는 정말 성중립적이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는 왜 차별받게 느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런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워딩을 통해서 이것도 젠더 데이터 공백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서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방송사의 한 곳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네네. 이렇게 그런 질문 받았어요. 진행자가 남성이었고 저도 남성이니까 근데 왜 장 선생님은 이 책을 선정해 오셨어요? 이 얘기 딱 듣고 사실 말문이 막힌 거예요. 이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보면 사실은 하등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짚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또 이 남성 위주의 세상이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선 무념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의도가 맞아요. 없이 맞아요. 그냥 네. 남성 이렇게 디폴트는 남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머릿속에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보면은 훨씬 더 여성에게 친화적인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의학 쪽에서 진짜 젠더 데이터 공백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성은 이제 성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가신 피험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배제가 됐는데 그래서 재난 시에도 여성이 얼마나 그렇죠. 취약한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울분에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또 흥분했습니다. 네, 참 재밌는 다양한 책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 네.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쉽게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책 만나봤고요. 우리 장동석 선생님께서 또 어떤 책을 올해의 책으로 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두꺼운 책 한 권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 20년 전이었을 거예요. 월든이 뜻하지 않게 한국에서 또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헨리 데이빗 소로우 이퀄 월든. 그렇죠. 월든만 읽으면 소로우를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월드를 뭐 한 2번 읽어봤지만 사실은 월든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소로우의 중심 사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책이 바로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한국 제목은 그냥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전이에요. 소로우 평전이고 이 소로우 평전인데 굉장히 디자인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랐어요. 책의 만듦새가 일단 훌륭하네요. 훌륭한 책입니다. 출판사가 어딘가요? 돌베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통의 돌베개. 딱 베개하기 좋은 사이즈인 거. 맞아요. 예. 여기다 수건 하나 깔면 딱 그 책베개로 딱 좋은 그런 책이죠. 이 책이 무려 700페이지가 800쪽인데요. 소로우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까지 잘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또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어떤 여러 큰 틀에서의 어떤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그냥 단지 이 사람 사상가예요. 이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 써 있지 않고요. 왜 그 사상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명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든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한다. 그럼 사랑하지 않은 독자는 안 읽으셔도 되냐? 아니요. 한 사람의 인생 뭐라 할까요?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사상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다름질했나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별히 평전이 어떤 장르의 책이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라 권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돌베개에서 출간된 베개 삼기에 좋은 책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심지어 저는 이 책을 출판사에서 한 권을 증정을 받았는데요. 한 권을 더 샀어요. 역시 네. 찐 애정이 느껴집니다. 더 사가지고 책상 앞에 놓고 이렇게 계속 읽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각자 우리 최 기자님 4권, 또 장동 선생님 4권, 저 2권 추천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네. 저희가 원래 2부로 계획했는데 3부로 쪼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마지막 한 권씩 저희가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